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예정했던 정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경북 문경의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여야는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지는 모습입니다. 총선 관련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북 문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젯밤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기 위해 수색 활동 중 순직한 두 명의 소방관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공약 경쟁이 아니라 실천 경쟁을 하자. 이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많이 드렸고요. 유족분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소방관들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순직한 두 소방관은 어제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제일 먼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혹시 건물 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수색을 하던 중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는데요. 오늘 새벽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픽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이 오후 일정을 예정했던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문경으로 향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부산시장도 만나는 일정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토크 콘서트 출정식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일단 경북 조문을 갔습니다. 이종건 실장님. 네. 네. 두 사람이 일제히 일단 경북으로 간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총선이 한 60여일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 각 대표의 지금 일정들은 아주 촘촘히 총선을 향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오전 일정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영입인재 환영 행사, 그다음에 부산시장 예방 행사가 있었고, 민주당 경우도 비슷합니다. 영입인재들이 참여하는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 대표 바로 오전 일정부터 전부 다 취소하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제복의 영웅들을 추모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바로 뛰쳐나가는 그런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은 어떠한 여야의 경쟁보다 이 경쟁은 해야만 하고 또 지나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선거를 위한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늘 4년 내내 제복의 영웅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또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그런 제복의 영웅들을 앞다퉈서 늘 기리고 또 예우하는 그런 정당들의 경쟁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순직 소방관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방관 4명이요.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갑자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분이 고립됐고 끝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현주 부대변인, 저희가 듣기로 이 고인들은 평소에 사람을 구하는 이 소방관 일에 자부심이 굉장했다. 이런 주변 사람들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 없이는 사람을 구하는 이 소방관이라는 직종에 과연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아마 이 일을 시작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고 김수광 소방교의 경우에는 지금 27세입니다. 그리고 고 박수은 소방사 36세. 정말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너무 젊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애도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고 김수광 소방교의 경우에는 2019년에 공개 채용을 통해서 임용이 됐고, 작년이죠. 2023년에 취득하기 어렵다는 그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해서 구조대에 들어갔고요. 박수은 소방사의 경우에는 특전사에서 있다가 2022년에 소방관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36세인데도 미혼이어서 나는 평상시에 소방과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조직의 애착이 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에 그 경북에서 상당히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컸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두 분은 68일 정도 수색 활동에 헌신할 정도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셨던 분들인데요. 이 소방청에서는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례와 국립현충원 안장, 그리고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의 빈소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한 목소리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두 분의 영웅들의 삶이 굉장히 짧았지만 그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용기의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 소방관 이 두 아드님을 잃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동료를 잃으신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요. 우리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소방관들 순직 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방관들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시민을 구하고 제복 공무원을 살리는 제복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얘기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이요, 요즘 부쩍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금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도착비리, 백현동 도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할 겁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네. 지금 한 위원장이 여러 각도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 부각도 시키고요. 민주당 공천의 시스템에 관한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한 공천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엉터리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된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나온다, 이런 걸 암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의 조작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특히 유증교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패 범죄랄지, 그다음에 굉장히 범죄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천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마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아마 앞으로 이제 더욱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비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갈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랄지 이제 여당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은 이제 1대1 데스매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도덕적인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날카로워질 것이다. 이거 자체는 어떤 뭐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죠. 정기남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이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못 참겠는지 더 이상 언급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화로 계속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안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굳이 낼 필요 있겠습니까? 다 온 국민이 아는 사안 아닌가요? 법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좀 몰고 늘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일일이 다 대응할 이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화 문제는 이미 사법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될 일이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1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여야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된 경쟁을 하려면 이런 미래 어떤 지향적인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논쟁도 벌이고 또 그 같이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사건건 딴지 걸듯이 깐죽깐죽 하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세수 56조가 펑크난 상황입니다. 국가재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온 국민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밝혔던 이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을 했는데 한 위원장 언급을 좀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결국은 국민의 혈세죠. 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화 돌리겠다는 거예요? 뭐 누구처럼 뭐 하기만 하면 몇 억씩 준다. 아니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거 다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거나 헐뜯거나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뭐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실장님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모든 비판을 하다가 결국에는 법화로 기결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 지금 정기남 교수님은 굳이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가 이 포인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멘트에만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 기자들의 관련된 질문에도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그 어떤 것도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가 바뀌고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는 인파이터예요. 굉장히 집요하게 어떤 부분과 관련돼서 공격적인 어떤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정치 스타일 자체가 굳어져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웃복싱이에요. 인파이터가 아니고 계속 피해갑니다. 이 장면이 사실상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같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고구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에서까지 나오거든요. 네. 자신한테 불리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리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자신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보이는 것은 사실상 불리한 지점을 본인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비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볼 대목은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얘기인데요. 김일성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수정주의 역사관, 그러니까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김현주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6.25 전쟁은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한 위원장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당의 대표가 그런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 시각에서 보는 6.25 발발 요인과는 상당히 다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주의적이라 하면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내부의 균열 또는 국제 정세 하에서 어떤 저항적인 대립적인 것들이 쌓여서 누적이 되었다가 이것이 6.25 전쟁으로 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시를 보면은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 배경을 보자면 1950년에 미 국방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에치스 라인이라는 것을 소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극동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거예요. 그 방위선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를 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그 김일성이 뭔가 남침에 대한 어떤 그 고려를 하기 시작해서 1950년 4월에 소련의 스탈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고 5월에 다시 마오쩌둥을 만나서 만약에 미군이 개입할 시에는 중국이 도와주겠다, 군사적 원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주의에 입각한 6.25의 발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그 YS가 이제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당시에 이제 북방 외교로 중소와 이제 수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YS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옐친으로부터 당시의 1급 기밀 문서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 문서상에 나와 있기를 이것은 김일성의 주도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6.25의 발발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서상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갈등이 누적돼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역사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김평론가님. 어쨌든 역사관을 두고 지금 두 양당 대표가 붙은 건데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건 아니에요. 뭐 앞에 그 사례를 뭘 이렇게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례가 좀 약간 뭐 6.25라는 게 그 희생자도 존재하는데 희생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만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힘을 조용히 기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만약에 우발적으로라도 전쟁이 난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훨씬 어떤 그 나라의 부나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쌓아왔고 발전도 훨씬 많이 일으켜왔고 이랬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서로에게 피해가 간다면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굳이 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언급하고 해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고 평화관리 쪽에서 남북관계를 더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강조하는 사례를 더 잘 가져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은 아쉬웠다 이렇게 또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공세 수위를 굉장히 높여가는 매일매일 높여가는 이 지점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테러 사건으로 정치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장을 냈습니다. 비인간적이다.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빠르게 습득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검찰공화국의 표준어를 창제하고 계신 건지 뭐 서초동 용산 사투리를 만들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테러, 정치 테러에 대해서 정치 장사 운운하는 거 이거 정말 비인간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발언과 행보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진환 교수님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데 할 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빠르게 여의도 정치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 근데 방향은 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건건 그 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테러 사건으로 정치 장사 이재명 대표가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린 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런 말 자체를 정치 장사란 말로 해서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의 취지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국민의힘으로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할 대목을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런 정치 테러가 혐오와 증오의 정치가 결국은 이런 정치 테러를 낳은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전반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한동훈 위원장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앞서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어제 신년 대표 회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정주의 역사관 운운하면서 이제 야당 대표의 어떤 그 역사 의식을 또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야당의 대표가 발언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역사 논쟁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6.25 이후에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아주 냉정하게 지금의 정세를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말을 가지고 역사 논쟁으로 끌고 간다?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될 때는 지지층의 결집 플러스 중도층의 확장이라고 하는 아마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라든지 행보를 보면 지극히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 대표를 흠집내는데 온 전투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발언이 툭 튀어나와서 그 부분만 지금 해석을 하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것들이 연결돼서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 6.25와 관련돼서 지금 한반도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왜 수정주의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에 이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각 자체가 지금의 6.25의 수정주의다라고 하는 맥락에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 6.25와 관련된 특정 부분을 갖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암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나와서 갑자기 암살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에 의해서도 나를 죽이려 했고 펜에 의해서도 날 죽이려 했고 칼에 의해서도 날 죽이려 했다라는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두 부분만 들었지 더 많은 부분들에 쌓여간 그런 그 맥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칼, 총으로 어느 집단이 나를 지금 죽이려 했는데 암살하려 했는데 그리고 죽이는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것이 다 연결되면서 네. 옛날에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당시 대표가 당시 이 테러를 당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화학과 치유를 얘기했고 아니 더 이상 이걸 정쟁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해자인 그러니까 화학과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상당히 승화시킬 수 있는 당사자가 도리어 정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6.25에 대한 시각과 해방에 대한 시각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쭉 보여드렸던 이런 얘기들이 모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그야말로 전투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쭉 보셨지만 법화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고 있네요.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 각종 비위를 모두 혼자 다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계속 공세를 높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다 못한 이재명 대표가 야당이 흠을 잡고 흉을 보고 헐뜯으면서 갈등을 조장한다. 이렇게 좀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렇게 공세의 수위를 높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갈등을 여기에 쏠렸던 시선을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리는 그런 것. 그게 이제 이어지는 이번인데요. 총선 프레임을 윤 대 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확실하게 재편한다. 이렇게 딱 가겠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갈등에 쏠렸던 시선 돌리기 이건 뭐 더 이상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에 대한 것 자체는 이제 총선에 대한 이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치인의 언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야당 대표가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을 왜곡을 한다랄지 자신의 피습과 관련해서 마치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여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자체를 뭐 말꼬리 잡기다 아니면 뭐 한가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치의 생리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피하는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거의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반박하는, 공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면 이번 총선을 승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그것보다는 정권 심판으로 가야지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총선은 결과적으로 미래 권리를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 갈 수밖에 없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과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든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의도적으로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을 피해 왔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점을 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 두 가지의 지적이 전 맞다고 봐요. 일단은 그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싶은 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선 전략인데 제가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이나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판의 시각을 수용하거나 더 잘하려고 하는데 힘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들면 그러면은 그 싸움을 뭐 국민들은 구경하면서 재밌어 하겠습니까? 아니죠. 답답해야죠. 왜 저렇게 싸우고 있나. 저 속에서 우리를 위한 이야기면은 좀 듣고 좀 고쳐주든가 네.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이게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승부를 내기 위한 싸움만 계속 해대는지 국민은 너무 답답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습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각각 26%의 득표율로 동률로 집계가 됐습니다. 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3%의 득표율로 이렇게 지지를 3%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3%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돼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5%, 그리고 제3지대가 2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2대 35, 여야의 수치는 아마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제3지대의 지지율이 24%라는 조사가 나온 거 이게 좀 인상 깊은데요. 김현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좀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물론 양대 정당을 놓고 정권 견제냐 정권 지원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과거 나온 것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와 중도 무당층이 이제 3대 3대 3이라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선거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 조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추후에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도가 정당의 지지도 내지는 정권을 안정시켜주는 그러니까 소위 여당을 찍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채 다 견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조금 가속화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일단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동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정치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몇십 년 됐다고 볼 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이제 30일 좀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동률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추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따라 붙고 있다가 이제 동률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도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추월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지도는 높은데 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디커플링이 되느냐 이제 그런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긴 하는데 지금 국민이랄지 중도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 국민의힘을 동일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는 기득권이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뭔가 개혁하지 않고 뭐 친윤이랄지 이런 세력들이 있으면서 당에 아직까지는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는 디커플링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천과 관련된 개혁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굉장히 요즘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역 맞춤 공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디커플링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질 텐데요. 저희가 의미 있는 조사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분석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요. 오랜만에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찾았다라는 긍정평가가 당내에서 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20년 넘는 회계사 경력을 살려서 민주당을 가차없이 몰아세운 모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의 기념관이 종로와 봉화마을, 서울과 김해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요. 제가 회계사 생활이 올해로 27년째인데 평당 2,100만 원짜리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왜 이 김경률이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당 외에서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제가 그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서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희 지금 패널 분들도 굉장히 또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종호 실장님. 네. 저런 거 하라고 모셨다. 이렇게 또 두 사람이 케미를 보였는데 이걸 두고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준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지금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비대위 회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고위 회의겠죠. 옛날에 당대표가 있던 시절이면 회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순서의 얘기만 딱딱하고 또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실 주제를 조율을 하지 않아서 중복되기도 하고 해서 기자들이 처음에는 좀 적다가 막 이렇게 내리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을 놓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임명되고 그다음에 임명되고 나서 계속 비대위를 주관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단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들의 어떤 그런 주제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어떤 주제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대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꼭 집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도리어 기사거리가 커지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그런데 이런 대목, 바로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 맞춤형으로 저분은 내가 저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분위기도 한번 전환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야기 자체가 사실 언론에 나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김경률 비대위원만 이렇게 추임새를 넣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사퇴 압력 운운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래서 모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그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신뢰를 하는구나, 이런 역할, 그러니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구나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래서 모신 겁니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말 컷오프 유망주입니다. 어제 증오 발언, 음모론, 혐오 발언 또 쏟아냈습니다.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이시면 모든 문제의 원인인 본인께서 정계 은퇴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얼마나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얘기해서 이슈화 시키느냐라는 거에 저희가 같이 휘둘리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역시 이런 모습 때문에 저희가 장서정 의원님을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주실 거죠? 김현주 부대변인님. 네. 이 장비대위원도 한동훈 위원장이 권유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장서정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이제 돌봄 스타트업이라고 하나요? 교육계 위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출생 대책 관련해서 뭔가 획기적인 의견을 좀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영입 과정에서 이제 그 비화 좀 숨어 있는 이야기도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정치인이 어떤 그 비대위원으로 영입하겠다라는 의견을 듣게 되면 나는 정치랑 거리가 먼데 내가 들어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혹은 한동훈 위원장님을 지지하지 않아도 합류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절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 동료 시민의 삶에 과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런 정치적 지지나 이런 거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설득을 해서 영입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뭐 지금 구재룡 위원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실제 그 비대위 회의 같은 것을 실시간 중계했을 때 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실시간 그 중계에 접속한 접속자 수 혹은 이후에 그것을 다시 녹화된 상황에서 보는 사람들의 그 조회수 이런 걸 볼 때도 상당히 일반인들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라는 것을 어떤 수치상으로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또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관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밀고 있는 이 정치개혁 시리즈 오늘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 정치가 후진적인 본질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게 문제다. 이렇게 규정했었죠.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시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안만 하시지 말고 그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다면 그걸 가지고 뭐 여야 간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꾸 뭘 던지는 것을 좋아하시던데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나요? 막 던진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은 혹시 막 던지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의도화 되신 건가요? 먼저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세비를 받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세비는 이런 각종 수당들 다 포함해서 약 월에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만 원. 물론 세전 기준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약 1억 5,700만 원.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은 월급도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받자. 그게 그 개념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중위소득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에 한 572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국회의원이 그만큼 갖고 있는 특권들, 각종 세비들 이런 것들 다 축소해서 이 정도만 받자.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한 위원장의 주장은 어떻게 좀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런 얘기를 지도자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네. 감성적으로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시원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중요한 자리에는 경쟁이 더 많고 더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자리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거기에 문제점을 없애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네. 그 자리 자체에 경쟁을 적게 만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의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좋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 저는 오히려 거기를 더 일하게 하고 일한 만큼 또 돈을 뭐 이렇게 받게 하고 그다음에 또 활동하는 만큼 돈을 활동비를 쓰게 하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뭘 하면 되냐면 투명성을 엄청 강화하는 거예요. 모든 돈에 대해서 증빙을 다 제시하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거기에서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공무원보다도 더 큰 가중처벌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투명성과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대신에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지도자로서 그리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그 훌륭한 분으로서 하실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더 많은 가중처벌을 한다. 이러면 또 법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요. 권한이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권한이 많고 세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징벌적 처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징벌적 처벌까지 가능하다. 일단 뭐 공무원이랄지 국회의원은요, 뭐 권한이 많아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청렴의 의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어떤 사원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를 위해서는 뭐 가중처벌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몇 가지 좀 반론이 있어요. 일단 왜 지도자가 이런 걸 던지냐는 거죠. 국회의원을 세비를 깎는데 누가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소불위의 국회인데 결국 지도자가 던지지 않으면 이게 여론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월급을 많이 줘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돈을 가지고 입법 활동하고 특별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인 생계비예요. 먹고 살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입법 활동하고 특별 활동하는 데는 또 특수 활동비가 다 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또 정치하는 데서도 그 정도 가지면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잖아요. 1억 3천, 1억 5천, 경우 때 1억 7천까지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사실은 밥 먹고 일부 정치인은 자기 딸이 운영하는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뭐 많이 준다고 그래서 뭐 양질의 정치인이 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돈을 적게 줬을 때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이 중위소득 정도의 소득을 국회의원에 줘야 한다는 거에 저는 아주 찬성을 하고 단지 입법활동이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주고 국가에서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세후에 1,000만 원 이상 받는 거거든요. 네. 1,000만 원 이상 받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특권을 누리면서 또 월급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세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상당히 많은 정서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과거에 싱가포르의 이콴유 전 총리하고 우리나라의 고위 관계자하고 만남에 배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되게 청렴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요, 비리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콴유 총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만 하면은요, 부자들만 정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권한이 유혹이나 비리에 빠질 수 있는 권한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만 옥죄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는 정말 우리가 학식이 있는 만큼 한번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 한번 듣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또 토론 이어가시죠. 예, 한동훈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비를 받고 정치자금 별도 받고 보조를 받고 정년 이후까지 사회적 대접을 받으면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까지 받으면서 직업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에요. 직업적인 매력도를 어느 정도 하향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개혁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지 부대변인님. 네. 지금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네.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에 어떻게 좀 공감하시는지요? 절대 공감합니다. 네. 아마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실걸요.
지금 뭐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일을 잘하게 해주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은 뭐 돈이 적어서 국회의원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바로 나올 수 있죠. 내지는 또 뭐 비리에 빠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세비를 많이 줘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비리가 없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돈 봉투 돌린 그 사건만 해도 지금 어제 시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숫자 줄이는 것에 대부분이 찬성하시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마음속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거예요.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볼 우리가 때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인재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올 거냐? 오히려 교수님은 저희 평론가님은 돈을 많이 줘야지 오히려 그렇게 많이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립되는 주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가지고 이게 맞냐 적냐를 따지고 있는데 저는 네. 액수가 결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역시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또 많지 않은 액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왜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국회의원 세비 줄이자, 또 국회의원 소환하자. 자, 문제제기 아주 경쟁적으로 제기합니다. 자, 선거 끝나면 조용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문제를 툭툭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 혐오에 기초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 내려놓기 저는 뭐 제기할 수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치라는 걸 제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라면 이런 정치적 아젠다, 정치 개혁의 의제들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4년 전, 2년 전 대선, 총선에서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정치개혁 아젠다들에 대해서 뒷북 또는 재탕 이런 식의 것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내놓고 있는 한 위원장의 이 정치개혁 시리즈 이것도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픽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정치개혁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매력도를 낮추기 위한 건가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쭉 보시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재판 기간에 받았던 그 세비들 다 반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의원 정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00명에서 50명 줄여서 250명으로 하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의원 세비를 깎자 이 얘기인데요. 이종건 실장님,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매력도가 좀 떨어질까요? 매력이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네. 매력을 아마도 약간 비판적인 어떤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통해서 돈의 액수라든지 또는 특권을 통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보람 있는 일로서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비판 중에 제가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왜 문제제기만 했느냐. 아까 그 원내 민주당 대변인도 그렇게 표현하시더군요. 그런데 아까 정치개혁 중에 그냥 던지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비 반납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법안을 만들자 그리고 민주당이 호응해 달라.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는 서야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후보들을 내세우겠다. 그다음에 나오는 언제나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실제로 집권 여당이 만든 법안이 제대로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수당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또 민주당과 함께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측면이니까 단순히 던졌다고만 비판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요. 제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자,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의원수 감축, 세비 낮추기. 이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재탕 삼탕하냐. 이제는 다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게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총선 때, 대선 때 나왔다가 다 없어지는 공약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한번 다시 제시를 하면
재탕 3탕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까지 안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어젠다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젠다 던져서 이번만은 정말 한번 해보자. 그런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탕 3탕이랄지 그렇게 구태의연하다랄지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네, 김평론가님.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김현주 대변인이나 우리 변호사님 하는 얘기 다 알겠는데 그걸 반대로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줬다고 해가지고 돈 봉투 안 받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돈 줄이면은 돈 봉투 덜 받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면 그러면 줄이면 더 일 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특권이 있고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세비도 많이 받아가면서 왜 일 못해? 이렇게 질척할 수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매력이 있는 곳에 좋은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지금은요. 정치가 소위 말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탕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걸 막는 게 훨씬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겁니다. 총선 국면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국회의 논의를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요.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이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선처를 요구하는 그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또 알려졌죠. 김부겸 전 총리는 과거 조국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검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루 못할 고초를 조국 전 장관이 당했다. 검언유착은 오래된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말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면, 핵심은 의원님, 그러나 도대체 검찰이 하는 행위는 그럼 그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탈 터는 그런 것들 거의 생중계를 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또 관행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이종호 실장님. 네네. 김부겸 전 총리가 탄원서를 낸 사실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그 정부에서 한 사람은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한 사람은 뭐 행정부 장관 그 다음에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마도 조국 전 수석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하에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거기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함께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조국 장관이 옛날에 2021년도인가요? 자신이 쓴 그런 그 SNS 글을 보면 김부겸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네. 아이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또 의리도 깊으신 분이다 하면서 언제나 그립고 부드러운 풍모가 그립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진짜 그 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뭐 탄원서를 냈다고 그래서 그걸 비판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음이 편치 아니한 것은 이미 형까지 그러니까 실형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나왔다는 것, 또 부인의 관계는 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왔고요. 또 딸의 그 선고도 이미 1심 선고가 실형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렇다면 국민적 감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적인 어떤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그야말로 마침점을 찍으려면 뭐 탄원서를 내거나 이런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마침점을 찍은 것인가 도리어 국민 감정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요. 앞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이 차범근 전 감독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뭐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죠. 저나 저희 가족하고는 사적 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탄원서를 써주셨다고 해서 저로서는 뭐 아주 크게 감사한 마음이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과 뜻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사모님께서 네네. 정경심 교수님 책
SNS에 이렇게 홍보도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네. 예, 사모님도 제가 뵌 적이 없어서. 정기남 교수님, 보면은 조 전 장관도 개인적 인연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범근 전 감독의 부인이 정경심 씨의 저 책을 홍보해 준 적은 있나 봅니다. 뭐 특별히 차 한 잔 마시고 없고 인연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차범근 전 감독과 심지어 부인 오은미 씨까지 저렇게 정경심 교수 책도 홍보돼주고 탄원서까지 써주게 됐을까? 네. 저는 뭐 핵심적인 키워드는 동병상련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동병상련이다. 뭐 이를테면 자 98년에 프랑스 월드컵 감독으로 차범근 전 감독이 프랑스 우리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적이 저조하자 심지어 자녀들, 가족까지 비난받았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동병상련의 심정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탄원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김부겸 전 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어떤 편가르기로 왜 탄원서를 내느냐? 조국 전 장관은 오히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몰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편가르기 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더 이상 더 제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차범근 전 감독을 이렇게 소환하는 것은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양측 모두 뭐 인연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그래 뭐 책을 홍보해 준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건 어떠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친야 성향의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 주진우 씨와 이 차범근 전 감독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알려지면서 추측에 추측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차 전 감독 부부는요, 주진우 씨 방송에 직접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북한 축구계에서 감독님 존경을 표해오고 북한 쪽에서도 같이 무슨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자고 얘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축구 교실을 북한에도 좀 만들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가장 강한 대한민국 남북한 통합된 그런 팀을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박두익 선생님이랑 아직도 다 살아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모시고 싶고. 김 변호사님? 네. 뭐 차범근 전 감독이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탄원서 내준 걸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뭐 이념 성향이 있냐 없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설사 이념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어떤 양심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내줬냐 이건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사실 탄원서 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탄원서라는 것은 거의 이제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이 누구인가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징역 2년이나 받았으니까 네. 재판에 영향을 좀 줘서 판사로 하여금 설득이 돼서 뭔가 형량을 감경하든지 지금 실형 2년이니까 뭐 집행유예 받든지 아니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에서 당연히 누구한테 부탁했을 거다. 그래서 직접적인 인연은 없을지언정 이제 중간에 매개체가 누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좀 탄원서 좀 써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권유를 했고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뭐 흔쾌하게 나는 뭐 조 전 장관이 상당히 어떤 검찰의 수사에 압박도 받았고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사적 인연이 있냐 없냐 그리고 뭐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네. 결국 뭐 탄원서 낸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뭐 총선에 출마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오늘 조 전 장관이 중심에 있는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조직이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김현주 부대변인님, 조 전 장관이 지금 총선 출마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본인이 돌 하나 던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 거는 시동을 걸었지 않나 싶은데 이제 문제는 2월 8일에 이제 항소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실형이 선고됐는데 과연 2월 8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내지는 같은 이를테면 징역 2년이 나오게 되면 법정 구속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발기인대회를 하게 된다면은 그 창당 절차는 본인이 구속이 되더라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옥중에 있는데도 창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당은 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차범근 전 감독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헌법이 부여한 개인의 자유와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건 뭐 탄원서를 내건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7개가 모두 그 부인의 경우를 보자면은 모두 유죄가 확정이 났었고 본인도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부당한 입시 절차로 인해서 누군가의 피해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지는 재판이 너무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제야 비로소 2심 선고가 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총관님. 저는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권한을 잘 알고 뭐 법률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권한을 다 활용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인이 되고 그 공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본인이 공인이었고 그 공적 책임감이라는 걸 느낀다면 본인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줄지를 봐야 되잖아요. 저렇게 사회적인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고 그래도 자기만 멘탈이 강하고 뻔뻔하면은 뭐든지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준다면 그게 공인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조국 전 그러니까 장관이 어쨌든 간에 이번 총선에 이제 나올지 말지 관심인데 본인이 이게 이번 총선에 나오게 된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개인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공인에게 그 정도의 공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훨씬 높은 헌신성 그 다음에 공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공적 책임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망뿐이 없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분들이 이런 공적 책임감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려고 총선 나오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 비판에 지금 동조하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 비판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제발 좀 먼저 반성을 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본인이 헌신할 수 있을 때 국민이 다시 불러주면 그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약혼 소식을 알렸다. 이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일부 지지자들이 축의금성 후원금을 보내서 조민 씨가 제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뭐 식장, 뭐 스튜디오, 그 다음에 뭐 헤어, 메이크업, 뭐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유튜브로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최저가 이런 거 좀 찾아보고 할게요. 이종호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 보셨던 그 약혼 발표를 할 때 그 유튜브에 조민 씨의 그 계좌번호가 좀 노출이 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 실수였다.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오였다고 뭐 믿고 싶죠. 그럼 뭐 착오였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직접 그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뭐 돈을 돌려드리겠다, 보내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그 행위보다 저는 좀 마음이 더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민 씨
본인도 이미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후의 그 진술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의사 면허라든지 또는 뭐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간 건 모두 다 이 악물고 공부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어머니의 그 자신의 모친에 대한 그 대법원 확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전부 사실 부인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사회가 더 공정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유체이탈 화법이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의 유튜브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위를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기회를 박탈당했던 동료 학생들은 이 유튜브 행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 결혼 이 해프닝도 그렇습니다. 안 궁금하거든요. 왜 안물안궁이라고 표현되죠. 네.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요. 결혼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다 알게끔 만들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할 거니까 준비하는 과정 다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새로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예요. 그러면 지금 컨텐츠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만이 아니라 결혼하는 과정, 혼수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 뭐 신혼여행 가는 뭐 고민하는 과정, 이 과정들을 새롭게 만들 테니까 봐주세요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태도들이 과연 반성하는 태도일까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실장님은 안물안궁 별로 안 궁금하다 하셨지만 조민 씨 지지자들이나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또 올리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배현진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요. 내일부터 공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배 의원의 건강 상태를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행히 많이 호전이 됐고 괜찮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조금의 어지럼증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이요. 이 A군은 지금 보호 입원 상태인데 과거 행적이 또 드러나서 논란입니다. 바로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한테 커피를 뿌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A군이었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 커피 같은데 커피를 던진 거예요. 그래픽 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습격했던 이 피의자 중학생 A군이 유아인 씨한테도 커피를 뿌렸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눈길을 끕니다. 이 중학생 A군이 뭐라고 했냐면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탤런트 유아인의 이 마약 복용 의혹 보도를 보고 화가 나서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경복궁 낙서 모방범한테 지갑을 던진 사람도 A군이었고요. 지금 이 유아인 씨한테 커피를 뿌린 사람도 A군이라는 겁니다.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유아인 씨에게 커피병 투척했고 낙서 모방범에게 지갑을 투척했고 그리고 이어서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했던 이 피의자 A, 중학생 A의 이 행동, 이 심리는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심리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일부는 이제 셀럽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낙서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 있는 장소에 보면 항상 또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언론의 매체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저렇게 하고 또 방송사에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했다고. 그 자체는 이제 과시하고자 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의롭다는 어떤 인정 욕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출석 장면에서는 거기도 카메라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우연하게 갔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 자체는 나는 정의롭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달라는 건데 사람들이 안 보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자기 SNS 단체방에 다 올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양극성장애, 뭐 조울증,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 약간의 거기에서 좀 벗어난 그런 돌발적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배현진 의원에 관한 것도 자기가 싫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싫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가하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칭찬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지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뿌린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본인이 이 중학생 A군 본인이 직접 한 방송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 저 때 그 커피 뿌린 거 있잖아요. 그 영상 있을 텐데 그게 저예요. 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낙서 모방범의 경우에는 지갑을 던지고 나서는 본인이 찍힌 화면을 좀 지워달라는 요청도 또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것은 좀 반대의 경우입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유를 또 매번 들고 있어요. 유아인 씨한테 커피 뿌렸을 때는 골려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참교육하려고 지갑을 던졌다라고 또 얘기를 했으며 또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이런 이유를 들면서 마치 본인이 무슨 단죄라도 하는 양 이런 비일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일종의 정말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이고 또 관심을 좀 끌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님. 예. 배현진 의원이 피습 일주일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다행이죠.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것으로 인정 욕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드러낸다는 것도 이거는 기성세대 내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를 또다시 비난하면서 정치 혐오나 증오를 또다시 양산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 뭐 지금 아직도 좀 어지러움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네. 빨리 더 완쾌 쾌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좀 이런 정치 혐오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총선 후보자 면접 심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계파 간의 신경전이 폭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북을에 도전장을 낸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요. 박 의원 면전에서 저격을 했답니다. 어제 면접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면접장 내에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기회를 줬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민주당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거였으면 저도 당을 떠나면 되죠. 당을 떠나지 않고 개혁을 위한 노력들 더 지속해 나갈 거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저의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의원님 좀 공격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저 지역구가 약간 친명과 비명 대결로 해석되는데 이거에 자, 다음에. 자, 어제 저 두 분에 더해서 이승훈 후보까지 세 사람이 함께 면접을 봤는데요. 민주당 관계자한테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봉주, 박용진, 이승훈 세 사람이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봉주 의원이요. 면접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어떻게 이 강북을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이 칭찬하는 그런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누구를 향해서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이 면접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아주 면접장에서 대차게 박용진 의원을 한번 치받은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대차게 치받았다고 했는데 대단히 비상식적 방식으로 치받은 거죠. 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천 면접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강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아주 포지티브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 후보, 옆자리에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정말 최소한의 품위와 교양을 버린 저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뭐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할지 박용진 의원에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공천심사위원회라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이른바 상대를 배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또 면접장을 밖에 나와가지고는 박용진 의원한테 아이고 미안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박용진 의원 표정 보면 굉장히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봉주 의원의 또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이 뒤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나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면접장에서의 일을 계속 끝까지 뒤끝처럼 보이지 마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언제나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또는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이유가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거꾸로 박용진 의원의 수위조차도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민주당을 욕했다라고 등치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이야말로 그럼 쓴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박용진 의원은 다른 탈당한 의원들과 궤를 같이 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보에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시다면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친명계의 어떤 비판이 그런 정도의 어떤 공격 수위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수 언론이 칭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접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언론들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도 취재를 했는데 거의 특정 언론을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하더군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일각에서 사실 자성을 해야 됩니다. 특정 언론을 그냥 얘기해서 데이터나 혹은 근거 없이 아이고 이 언론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언론이 칭찬하고 있어. 이 언론이 언급하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 라는 식의 몰아가기는 대단히 구태의연하다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메신저만 공격하면 그 안에 어떠한 옳은 이야기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정의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 행태는 지양돼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봉주 의원이요. 박용진 의원만 공격한 게 아니고요. 면접관까지 또 지적을 했대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왜 강북을에 출마하려고 합니까? 라는 면접관 질문에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학연, 지연, 혈연 묻는 것은 몰지각한 겁니다. 라고 오히려 반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정당은요 전체주의를 가지는 정당이 아니고 공산당도 아닙니다. 각각의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저마다의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애정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 자체를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와 같은 소리로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새가 있는 사람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왕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 인권에서 얘기하는 집단 폭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적 폭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세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고 결국은 본인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요, 같은 지역구 경쟁자들끼리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면접을 하다 보면 후보들 간에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이른바 자객공천 지역구 중에 하나인 인천 부평을 친문계 홍영표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22대 국회를 어떻게 전망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물어봤어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야. 다음이 이제 핫한 분들이 오니까. 자, 그래픽 보겠습니다. 이 또 민주당 예비 후보 면접에서 이번엔 부평을인데요.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에 친명계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나와서 이제 면접 끝나고 나와서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얘기 없었다. 뭐 우리 지역구 핫하잖아.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친명계 이동주 의원은 정치 검찰과 잘 싸우고 민생을 튼튼히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그리고 관련 계획을 말을 했다. 이러면서 현역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부대변인님. 굉장히 지금 친명, 친문, 뭐 강북을도 그렇지만 여러 지역구에서 이런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성상 볼 때 지금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소위 이야기하는 그 친명이나 찐명 이런 또 내지는 이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예비 후보자로서 공천장을 세게 들이밀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동주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이제 의원인데 이 대표를 지키겠다라는 것을 이제 출사표로 했어요. 과연 국회의원이 어떤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내지는 그런 또 면접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키겠다 하고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서구 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동근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인데 이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그 모경종 전 당대표 차장 당대표실의 차장으로 있던 분이 이분이 또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이 대표를 뭔가 감싸고 지키려는 것 이것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면접장에서의 그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공천 과정을 다 지나고 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친명과 비명 간의 이 갈등 양상이 당 분열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이분도 핫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민주당 복당을 검토하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 의원을 친명계는 복당을 시키려고 하고 친문계는 결사 반대하면서 당내 갈등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이 전 의원의 복당. 이거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이분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받으신 게 언제였던 거죠, 의원님? 그러니까? 엊그제 받았죠.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이 어떤 지금 총선과 일련의 향후의 어떤 일정 정치 일정에 있어서 힘을 보태달라 이런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좀 큰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윤 연대를 위해서 통 크게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좀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정성호 의원님이셨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렇죠. 제가 사실은 소통해 왔던 사람입니다. 소통을 하고. 정기남 교수님, 정성호 의원 친명계의 좌장이라 불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 논란에서 이재명 대표와 병상에서 또 텔레그램 하는 모습이 잡혔던 분인데 지금 이 이언주 의원의 복당 문제 굉장히 친문계에서 반발이 큰데 이거를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좀 주도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한 그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당직이나 직책을 맡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좀 약간 어른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로 상의도 하고 의견을 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현주 의원 복당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왜 하필 이현주 의원이냐라고 하는 이제 당내 여론이 지금 비등해지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현주 전 의원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함께 북콘서트를 하는 걸 보고 그 당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연장선상이거든요. 정치적 행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반윤석열 전선에 또 앞장서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와 함께 그런 어떤 제3지대에 대한 어떤 논의도 많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다? 저는 약간 의문스러웠어요. 저는 네. 아마도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자, 이현주 전 의원은요, 벌써 6번째 당적 이탈이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복당하게 된다면. 자, 어찌 보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시는 분인데 이현주 의원의 12년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 독설입니다. 독설. 아무리 반윤 전선도 좋고 또 당내 친문 저격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주 전 의원을 복당시키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이른바 총선 승리를 바라는 지지층의 여론과도 반할 뿐만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 확장이 필수적인데 저는 중도 확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은 대단히 치명적인 악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정 교수님 말씀처럼요. 친문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친문계의 맏형격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미스터 쓴소리라 불리는 이분 유인태 전 의원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민주당으로 2번 당선된 거 아니에요, 광명에서. 예. 그러더니 어느 날 저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 침을 뱉어도 아주 태극기 부대 앞장선 의원처럼 처신을 했어요. 다시 일로 온다는 걸 보고 LA 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일로 온다는 소리를 해요, 지금. 자, 그럼 도대체 이현주 전 의원이 그동안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발의 목소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친문 의원들 중에. 당연히 그렇겠죠. 전 반문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정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정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지금 확신하는 것은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을 떠받치는 86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의 잔물을 온갖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빨아먹는 추악한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처럼 막 거칠게는 안 하겠죠.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거칠게 안 하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친문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 이유가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려고 하는 서울 중성동갑에 이현주 의원을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반발이 큰 겁니다. 근데 이제 팩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제 아마 정성원 의원 같은데 전화를 해서 이제 복당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 이현주 의원이 지금 정치 뭐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가 나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해라.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전화를 했었고 또 똑같은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당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복당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 쪽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리가 보장이 좀 안 됐던 걸 보입니다. 그럼 이제 복당을 하는데 그냥 복당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자리가 필요하겠죠. 전략 공천이랄지.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복당을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할 정도 되면 복당이 금방 돼야 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늦어지고 있지? 뭔가 전략 공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지를 못 받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내에서도 이현주 전 의원을 왜 복당을 시키냐 그런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또 오히려 복당을 시켰을 때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현주 입장에서는 복당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늦춰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면 사실 이제 복당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는 이제 갈 곳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 창당하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또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실망을 했다 이러면서 원색적인 비유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뭐라고 한 건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혁민주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나와가지고는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 게 아니라 어떤 개혁, 이름에 개혁 넣으셨잖아요.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까지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전 대표 또 그리고 윤 대통령 모두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화법에 대해서 합당을 한 양양자 원내대표도 우려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보다 이제 연배가 좀 높은 선배 정치인을 상대할 때도 버릇없어 보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받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저도 가끔씩 저 언어는 조금 더 품격 있게 조금 더 감동적으로 언어로 상대를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은 가끔은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화법이 3지대 화합에 좀 걸림돌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나 봅니다. 거의 이제는 독자 행보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자신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정치 선배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연배들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연배들의 선배들을 하나씩 지금 어그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한순간도 자신한테 언론이 멀어지는 것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일매일 무엇인가의 아젠다를 던져서 자신의 언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도권을 자기가 획득을 하고 만약에 안 따라온다면 독자 행보할 수 있다라는 이준석 대표식 정치가 여전히 제3지대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전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